왜? 나는 너한테 갚아주면 안 되냐? 너도 당해야지 내 심정 이해하지? 그래서 그깟 금 쉰돈으로 이렇게 사람 갖고 장난쳐도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는 입원까지 했다. 너는 젊어서 멀쩡하면 된 거 아니냐? 참나, 진짜 모자가 똑같네요. 아주 질려요. 내가 미쳤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오다니.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우리 집안에 들인 거 후회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집안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 하는 짓 보면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 싶어. 학벌이 다가 아니라 너 보면 인성이 더 중요하단 거 알겠다.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효녀 났구나. 네 엄마가 딸 잘못 키운 거 맞지?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면 네 엄마 욕먹는 거 모르니? 그러니 네 자식은 너처럼 키우지 말아라. 손주가 너같이 자라서 다른 집에서 가정교육 운운하면 기분이 썩 안 좋을 것 같구나. 저는 진짜 어머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맘 같아선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만 애한테 아빠 뺏기 싫어서 참는 거예요. 나도 손주 때문에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한다는 거 말린 거다. 내가 안 말렸으면 너 벌써 이혼녀 딱지 붙였어. 누구보다 세간에 신경 쓰며 사는 게 너 아니냐? 참기 힘드네요. 그냥 보지 말고 살아요, 어머님.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이제 서로 알려하지도 말고 남처럼 지내요. 명절 때도 손주만 보낼게요. 그래, 그럼 처갓집도 똑같이 손주랑 너만 다녀오거라. 우리 엄마랑 사이 좋아요. 어머님이랑 달리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함부로 안 하시거든요. 영웅이 생각은 다른 것 같던데? 모처럼 쉬는 날 처갓집 이사까지 동원된다고 힘들어하던데?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아서 처갓집은 가기도 싫다더라고. 그건 제가 영웅 씨랑 얘기 나눠볼게요. 아무튼 저희 가정일에 더 이상 참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견한 적 없다. 영웅이가 와서 허구한 날 이혼 얘기해대니 나도 답답했는데 나도 더 이상 이제 말리지 않으려고 하니 알아서 부부 문제 잘 해결하도록 하거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고현자이고 올해 칠순잔치를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살고 있고 아들네는 신도시로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와 전보다는 가깝게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가살이를 오래 했고 분가를 한다니 누구보다 좋아했고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돈이 씁쓸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아무리 아들을 친아들처럼 대해준다고 쳐도 현실로 보면 마냥 백년손님 대접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고 해도 장모님이니 불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서운하니 자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아들을 잡는 것은 아니지요.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아들은 새로 신도시 아파트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 새집에 왔으니 집에서 칠순잔치를 해드리겠다고 저를 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은 행여나 가뜩이나 길눈이 어두운 저를 모시러 온다고 했으나 저는 아들 힘들까봐 스스로 갈 수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장난으로 아들 집을 헤매게 되었고 지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고의로 집 주소를 잘못 가르쳐줘서 영하 15도의 날씨에 그리도 헤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폐렴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며느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갚아줘야겠다 싶었지요. 한파가 닥친 체감 영하 17도의 날씨에 말이죠. 유서를 쓴다니 한달음에 기쁜 마음으로 오는 며느리를 어찌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며느리에게 어떻게 골탕을 먹였는지 제 통쾌한 사이다 같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서울 인근 한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고 저희 부모님은 3남 2녀인 저희 형제들을 비록 공부는 마음껏 못 시켜도 바른 인성을 키워주시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항상 형제간의 우애를 가르쳤던 분이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선자리에서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인근 동네에서 사는 배농사를 짓는 집의 아들이었는데 천성이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부모님이 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제 신랑감 후보로 공무원인 남자도 있었는데 더 많이 배우고 집안도 더 잘 살았지만 기본적으로 저와 부모님을 못 배웠다 무시를 깔고 들어가길래 저는 배농사 짓는 남편과 망설임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최서방이랑 잘 결혼했다. 적어도 최서방 때문에 속 썩이고 살 일은 없지 않겠냐. 콩깍지가 씌우는 것은 잠깐이나 그걸 벗겨내면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맞춰서 살아야 할 텐데 맞지 않으면 가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과연 결혼을 하고 나니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콩깍지가 씌울 정도로 열렬하게 사랑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는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남편의 마음 씀씀이와 성미를 보고 살아갔고 남편도 사치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아이들을 잘 키우는 제 모습으로 우리는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저를 시부모님도 좋게 보셨고 당시 그 흔한 시집살이 없이 며느리를 아들의 동반자로 여기며 잘 대해주시고 존중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생각했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옆집 순이네가 살았는데 순이 엄마는 늘 남편과 시댁 때문에 속을 썩고 살았고 동네 사람들만 모이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감수하고 남편과 시댁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얘기가 나오면 다들 공감하고는 했습니다. 허나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맞춰주는 수밖에는 없었지요. 자기 남편 욕, 시댁 욕 하는데 저 혼자 남편 시댁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 말이에요. 남편과 제 사이에는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 이름은 최영우였고 둘째 아들 이름은 최영웅이었습니다. 이렇게 큰아들이랑 작은아들을 낳아 애지중지 사랑 주며 길렀지요. 그래도 어른이 되면 자식들과 거리를 두겠노라고 자식들을 존중해 주겠노라고 항상 남편과 약속을 해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진심으로 그것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아직은 걱정되었고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지만 조금씩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워낙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교환학생을 시작으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해외에서 여행사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올라오는 사진을 보니 여자 사진이 있는 걸로 봐서 꾸준히 애인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나 저제나 결혼을 바랬습니다만 한번 자유를 맛본 아들이 책임이 따른 결혼을 할 리 만무했습니다. 반면 작은아들은 일찍이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자기 길이 아니라 판단을 하고 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다가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며느리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며느리가 새초롬하고 예쁘기도 하고 도도한 매력을 가져서 그 근처 대학생들이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들과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터라 이 학생은 선망의 대상이었지요. 아들도 며느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며느리는 쉬이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아들이 며느리 마음을 얻는 계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편의점에 그전부터 며느리를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무서워하니 아들이 와서 그 사람과 주먹 다짐을 했고 영광의 훈장 같은 상처를 얻고서 며느리가 마음을 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참으로 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아들은 며느리한테 푹 빠져 단번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만난 지 반년이 채 안 되었을 때였지요. 그리고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며느리와 결혼을 하고자 제 앞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이 결혼 안 한다고 부모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한 뒤 외국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착잡하기만 했었는데 작은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는 마음이 좋아서 얼른 데려오라고 했지요. 아들의 마음이 바뀔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보자마자 저는 제 생각했던 며느리의 상이 아니었기에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보통 며느리가 시댁에 온다 하면 집에 올 때 뭘 사들고 오거나 할 텐데 며느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들과 만나서 올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좀 늦어서 나중에 온다 해서 불편할까봐 걱정했는데 며느리는 자기 집 오듯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왔던 것이었죠. 미안해 자기, 내가 일이 생각보다 좀 늦게 끝나서 지금 왔어. 빨리 서두르다 보니 뭘 사오는 것을 깜빡했네. 그래도 빈손으로 오면 어떡해. 돈 없다 해서 내가 카드까지 줬는데. 어우 진짜 병음료라도 사와야지. 아니다 영웅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름이 장소희라고 했나? 음식을 좀 차려놨는데 입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들어와요. 제 말에는 대답을 안 한 채 안으로 들어왔고 방금 밖에서 왔는데 손도 씻지 않은 채 바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엄연히 다른 존재인데 저한테는 그래도 목인사라도 했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것도 없었죠. 낯설어서 그런 것 치고는 며느리는 편안해 보였고 오히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말이 더 어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콩깍지 씌운 아들이라 웬만하면 며느리 편을 들 텐데 아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니었던지 화장실에서 손 씻는 김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표정이 안 좋기에 저는 도리어 며느리 편을 들었죠. 요새 애들은 다 저런가? 아무리 신세대들이지만 이해를 잘 못하겠네. 처음 결혼할 남자 부모님 뵙는 자리에 저런 운동복이라니. 위생관념도 엉망인 것 같고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 마냥. 쉿! 아이고 그런 소리 말아요. 며느리감 들어요. 요새 애들 그런 거 얼마나 예민한데요. 괜히 밉보일 짓 하지 말아요. 요새 며느리 살이 한 달 만큼 며느리 기가 드세다는데 당신도 절대 밀리지 마. 초장에 잡아야지 시부모 어려운 걸 알지? 딱 보니 갈 길이 멀겠어. 차라리 헤어지고 다른 아이 데려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야. 남편은 며느리가 그리도 마음에 안 들었던지 며느리 화장실에 간 사이 좋지 않은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가 조금 심상치 않았죠. 물을 틀어놨지만 그 안에 묻힌 목소리가 빠져나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기껏 예비 며느리 초대한 자리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화장실 문에 노크를 했습니다. 손 씻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다고 어서 나와서 국 식으니까 식사부터 하자고 했지요. 간신히 안 좋은 분위기를 끊어 며느리는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애써 참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상했던지 밥을 깨작거리다가 먹지를 않았고 제가 깎아놓은 과일도 먹지 않은 채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너 꼭 저 아이랑 결혼해야겠냐고 말을 하니 아들은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아들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 보였죠. 제가 눈치껏 더 이상 남편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은 계속 한숨만 쉬었고 결혼은 현실이니 연애 감정만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아들에게 충고를 남긴 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며느리를 볼 생각에 잔뜩 기분이 들뜨고 마음이 설레었지만 이렇게 어긋나 버린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단추가 잘 끼워지는 법인데 그 이후로도
며느리의 인상이 좋지 않았고 상견례 때는 사돈도 보고 나서 마음에 걸리기는 했습니다. 며느리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지요. 사돈은 그런 딸을 애지중지하며 곱게 길렀다고 했습니다만 대학교 때 바깥 사돈하고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대강 듣자니 바깥 사돈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안 사돈이 딸 시집가는 거 보고 나서 이혼하겠다고 했는데도 결국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희가 많이 힘들었어요. 바람난 아빠가 원래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렇게 이혼 소송까지 당하게 되니 엄마를 위해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도 쉬지 않고 돈 벌고 공부하느라 바빴어요, 소희는. 그래서 지금 저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잖아요. 운동복을 입고 오길래 운동 쪽에 종사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워낙 공부도 잘해서 전액 장학금 받고 졸업했어요. 애가 독한 구석이 있어서 생활력도 강해요. 제가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도 마음에 쏙 들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아들은 차마 말을 못 잇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저는 그 쎄한 분위기를 다독였지요. 근데 차라리 아들이 그때 며느리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으면 오히려 선입견이 덜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안사돈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바깥사돈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때 며느리한테 한마디 했던지 아들과 며느리는 옷을 얌전하게 입고 온 상황으로서 분위기를 맞췄고 이내 안사돈이 도무지 오질 않았습니다. 차 한 잔씩 시키고 처음에 조잘조잘 아들이 노력하에 얘기를 이어갔지만 이내 잠깐만 멍하게 보며 안사돈을 기다렸지요. 한 30분쯤 지나고서야 며느리가 엄마 언제 오냐고 전화를 했는데 곧 오겠다고 한 후부터 30분 정도 더 늦은 후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지요? 제가 요새 운동 삼매경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아니 또 어디를 가시려고? 제가 운동한 후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갈아입을 옷을 차에다 놓고 와서 그냥 급하게 왔어요. 근데 요전번에 우리 사위가 딸한테 운동복 차림으로 예의 없게 오냐는 말에 저도 정신이 번뜩 들어서요. 곧 가족이 될 사이니 편한 게 좋은 건데 사돈 어르신들은 격식을 좀 따지시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부랴부랴 사돈은 옷을 가지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얼마나 운동을 좋아하는지 안사돈 역시 처음 볼 때 운동복 차림으로 와서 당황했습니다. 대놓고 저희한테 뭐라 하는 건지 격식 따진다며 말하고 따로 옷을 챙겨왔다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대책 없는 인상에 찬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은 저희를 또 20분가량 기다리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20분이 지난 뒤 아주 고운 모습으로 자리에 와 앉았습니다.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곱게 입고 오고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아주 인상이 좋게 남았을 텐데 과정을 알고 나니 저도 썩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참 미인이었고 며느리가 안사돈을 닮아서 예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안 대 집안이 잘 들어맞는 것도 중요했는데 아들과 며느리랑 맞는 것과는 다르게 집안이 맞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수다스러운 사람이었고 밝은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울하고 처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밝은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아들도 안사돈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말인데 하면서 안사돈은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애들 결혼하면 살 거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외로움도 많이 타고 무서움도 많이 타는 편이라서요. 혹시 괜찮으면 사위를 제가 데리고 살기에는 좀 그럴까요? 네? 글쎄요. 그건 우리 영웅이한테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위한테는 진작에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자 아들이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하다 이내 저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께서 지금 사시는 댁이 33평이시라서 혼자 사시기엔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마련하는 것도 만만찮으니 차라리 장모님이랑 당분간만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저희 아들은 이미 제가 집을 하나 마련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새 빠지면 그쪽으로 아들 신혼집으로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선을 긋고는 아들이 장모님과 같이 합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참 안사돈은 어느 의미에서 보면 대단하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아들이고 딸이고 다 같이 사는 것에 대해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지들끼리 나가서 아웅다웅 알콩달콩 사는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안사돈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집이 마련되었다니 사위가 능력이 있네요. 부모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그럼 어차피 그건 아드님을 준 집이니 거기에 월세를 받게 하고 꽁돈을 달달이 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저는 신혼답게 둘이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우리 나이 때 애들 사이에 끼고 살면 눈치 없다고 욕먹는다고 합니다만 애들 나름이죠. 우리 딸이랑 사위는 저랑 같이 사는 게 더 좋다 했습니다. 둘이 맞벌이 하면서 제가 애도 봐주고 가정살림도 봐주면 얼마나 애들이 편하겠어요. 그리고 어른이랑 같이 살아야지 무서운 거 알고 둘이 2번 싸울 거 1번 싸우고 금술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미 안사돈은 아들과 살기로 확정을 지어놓은 상황이었고 저희에게는 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도 사정에 밀려 저한테 이해해달라고 했죠. 아들이 그렇게 장모님과 같이 살겠다는데 저희도 별 도리는 없지요. 남편은 계속 안 된다 못 받고 싶어 했지만 또 안사돈 혼자 계시고 무섭다 하는데 굳이 또 아들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떼어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결국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집은 저희가 갖고 있기로 했고 나중에 아들이 분가를 하면 저희가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인지라 깨끗하고 좋았기에 아들 내외한테 주고 싶었던 것인데 이미 결정이 났다면 어쩔 수 없었지요. 하지만 정작 그 집을 포기하고 안사돈은 아들을 데리고 합가를 하고 싶어 해서 뜻대로 해주었지만 결혼을 하고서도 그 집의 근황에 대해서는 계속 묻고는 했다 합니다. 욕심이 하늘을 뻗치지요. 그 집을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뭘 줬다 다시 뺏는 거냐고. 아들에게 내어주려던 아파트가 신축이고 마음에 들었던지 뒤늦게 다시 합가를 취소하고 아들 내외를 내보낸다 했지만 이미 전세 세입자가 들어왔기에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결혼을 한 후에 안사돈이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안사돈네는 아들과 며느리 회사에서 가까운 장점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좋다고 했어요. 회사도 가깝고 집안은 항상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밥도 잘 차려 있으니 아내하고도 사이가 좋았고 여러모로 장모님과 모시고 사는 분위기는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사돈은 조금씩 일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한번 사돈이 그래도 아들 사는 집 찾아와야 하지 않겠냐고 먼저 저희에게 초대를 해주셨기에 저희는 남편과 함께 좋은 마음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주말에는 약속이 있다 해서 금요일날 시간을 잡아서 가게 되었는데 하지만 정작 아들네 도착했는데도 저희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아들 내외는 직장 생활을 했기에 이미 회사를 갔던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정작 우리를 초대한 안사돈도 연락이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전화기가 고장난 거 아니냐고 남편이 그러는데 광주에서 서울까지 물론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대중교통이 험해서 서너 번 갈아타고 겨우 도착을 했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 입이 바싹바싹 탔습니다. 아들 좋아하는 반찬들도 잔뜩 싸오고 했는데 말이죠.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했더니 받질 않았고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집으로 가야겠다 싶어 반찬 앞에 두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부랴부랴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운동하느라 못 봤어요. 제가 저번부터 운동 때문에 계속
사돈들에게 신뢰를 하는 것 같네요. 다음부터 약속을 하셨으면 알람이라도 맞춰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남편은 화가 많이 났던지 획 질러버렸고 안사돈은 전화기 너머로도 삐죽거리는 게 느껴졌고 이내 곧 가겠다고 하며 잠시만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더 기다리고 나니 안사돈이 걸어오더라고요. 미안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제가 초대해놓고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때 부랴부랴 안사돈이 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남편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얼굴이었고 이내 눈에 보이는 집안 어지러움을 보고 입을 턱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안사돈은 사돈들을 엄연히 초대한답시고 정말로 잊어버렸던지 문 안에 빨랫감이며 너저분하게 옷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아침을 먹다 남은 흔적들이 여기저기 음식물들이 흘러져 있었고 설거지도 산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정말로 저희를 손님보다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지 거기 소파에 앉아 계시라고 하면서 후다닥 빨랫감을 바구니에 담은 후 다용도실에 던져놓았습니다. 남편이 손을 씻고 오겠다고 화장실에 간 사이 안사돈은 그릇을 닦으며 식탁을 후다닥 치우는데 저는 혹시 같이 도와드릴까요? 대신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럼 부탁 좀 드릴까요? 아무래도 여자들이 둘이나 있는 집이라 바닥에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좀 많은데 청소기 한 번만 돌려주세요. 거실 안쪽에 붙어 있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저는 청소기를 가져와서 청소기를 켠 후 바닥 청소를 했고 청소기 안에도 먼지가 잔뜩 쌓여서 비우지를 않아 저는 검정 봉투를 가져와서 거기다 먼지를 털어놓았습니다. 회색 뭉치 먼지들과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쏟아져 나와 저도 모르게 콜록콜록 기침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언제 꺼냈는지 모를 청소기 자체에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고 액자 위나 창틀에도 머리카락이랑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먼지 구덩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싶었어요. 분명 아들은 장모님께서 알아서 다 청소해 주시고 밥도 차려줘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냉장고에 슬쩍 봐보니 죄다 밀키트며 인스턴트였습니다. 아이고, 원래는 제가 만들었었는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잘 안 먹더라고요. 재료비도 비싸고 수고스러워서 반찬집에서 사 먹다가 단골 반찬집이 망해서 새로 반찬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또 인스턴트가 편하다 보니 그렇게 먹게 되네요. 그쵸. 한번 사 먹게 되면 편한 것을 알게 되니 반찬 해먹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요. 역시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건 사돈밖에 없다니까요. 딱 보니까 반찬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뭐 가지고 오셨어요? 안사돈은 반찬을 가져온 것이 마음에 들었던지 반찬 뚜껑을 열어봤는데 이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된장으로 고추 양념하셨나 보네. 꿀이 탄 냄새 때문에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서요. 무생채랑 가지볶음이랑 싼 것들만 해오셨네요. 네? 이것도 사위가 좋아하는 것들이겠지요? 사위는 왜 이렇게 입맛이 싼지 모르겠네요. 좀 비싼 것 좀 좋아하면 우리들도 곁에서 먹었을 텐데 딸이랑 저는 워낙 입맛이 고급이라서요. 안사돈은 반찬을 툭툭 던지며 일단 쌓아놓았는데 저는 그것을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려고 했지만 자기네 냉장고는 자기가 정리한다 그러길래 일단 놔뒀는데 저는 음식물 쓰레기 옆에 놔둔 게 꼭 버릴 것만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고 너저분한 집안꼴을 보자 이내 저를 데리고 가자 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례라니요. 제가 집 좀 치워놨어야 하는데 건망증이 제가 요새 심해져서. 아무래도 안사돈은 운동하시는 데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치매 건강 살피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치매요? 바깥사돈, 저한테 지금 치매라고 하셨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좀 심하신 것 같아서요. 상견례 때부터도 좀 미심쩍었었는데 지금 집들이까지 이렇게 잊으시니
치매가 있으신다거나 아니면 저희를 무시하는 것 같으셔서요. 아니, 그런 얼토당토한 말씀이 어딨어요? 저는 치매도 없고 사돈들을 무시한 적도 없어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 안사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불쾌했는지 아십니까? 매번 저희한테 이러시니 저희도 이제는 별 생각이 다 드네요.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난 채 그렇게 말을 하고서 제 팔을 잡고 그 집을 빠져나왔고 그 이후로 안사돈과 일정 기간 동안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돌아간 뒤에 아들이 전화가 왔고 남편이 받지 말라 해서 안 받았는데 솔직히 남편이 원망스러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안사돈에 관해서 그냥 모른 척하면 될 것이고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요. 사돈을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깜빡깜빡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며느리도 저희 집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안사돈이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제일 난감해지는 것은 바로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명절날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오기는 했는데 며느리에게 저라도 잘해주려고 하고 있었지만 얼굴 멋입은 얼굴로 왔고 며느리도 자기의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남편도 성격이 있던지라 가만히 참지를 않았습니다. 너 그 뚱한 얼굴 좀 치우거라. 모처럼 1년에 몇 번 오는 시댁 오기가 그리 싫으면 차라리 오지 말 것이지 뭘 굳이 구역구역 와가지고 그 얼굴을 하고 앉아있어? 왜 제 표정 가지고 그러세요? 오래 와서 멀미해서 그러는 건데?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네 표정 한두 번 겪냐? 대충 너에 대해서 알만하니 내가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 거다. 너 시댁 식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디에 가면 얼굴 관리나 좀 해라. 싫은 티 내면서 사회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도 신기하다.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모처럼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왜 큰 소리 내세요? 소위 아침 출발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멀미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 하나 못 해주세요? 며느리는 얼굴이 더 굳어졌고 아들은 남편에게 그만 좀 하시라고 하며 단번에 며느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가 막히고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았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지요. 며느리가 훌쩍이자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위로해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꼴보기 싫은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세상 말세라며 나가버렸고 아들도 안 되겠다는 듯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사이 눈치를 볼 수밖에는 없었지요. 왜 더 먹지 않고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린 건데 아버지 저러시는데 눈집에서 이 사람과 어떻게 먹어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집에? 아, 그럼 반찬 좀 가져갈래? 저번에 가져갔던 거 반찬 먹을만 했어? 저번에 언제요? 왜 저번에 너희 장모님 집들이한테 그랬을 때 네 아버지랑 같이 갔을 때 감정 이상이 나오긴 했는데 반찬은 다 두고 나와.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빨리 가자. 내 배가 좀 아픈 것 같아. 빨리 가서 쉬어야 할 것 같아. 영웅이 너 혹시 그때 반찬 못 먹었던 거야? 자기야, 뭐하고 있어? 나 아프다니까. 빨리 가자. 아, 일단 알았어. 엄마 나중에 연락할게요. 아들은 일단 배가 아프고 급하다는 며느리를 부축하고 먼저 가게 되었고 저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통 근처에 놓는다 싶었는데 역시나 버렸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왔던 음식들인데 그것을 몽땅 버렸다면 절대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 인스턴트 음식이 잔뜩 있는 것이 떠오르며 저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필시 배가 아팠다는 것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괘씸하기도 했고 저도 남편의 부글부글 끓는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들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아들은 정작 지 집사람 편 듣느라 딴소리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해준 반찬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입맛에 별로 안 맞더라고요. 다신 해서 보내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 그거 너 아기 때부터 장가 가기 직전까지 잘 먹었던 반찬들만 해가지고 갔는데 입맛이 바뀌었나 봐요. 장모님 음식이 훨씬 더 입에 맞아서 그래요. 해오지 마세요, 엄마. 네 장모님 요리에 별로 취미가 없으신 것 같던데 인스턴트만 먹이지 않냐? 인스턴트 먹으면 몸 상한다. 그래도 한 음식 먹어야지. 인스턴트도 먹을만해요. 요새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그리고 장모님도 노력하시고 계시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엄마 유난이라는 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아들은 제게 그리 얘기를 했고 더 이상 말 길게 하지 않고 끊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속상했던 저는 아들을 처가에서 빼오고 싶었는데 아들이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 하니 더 이상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봐도 걱정, 안 봐도 걱정이었습니다. 거의 바빠서 못 보기는 했을 때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싶기도 했지만 집안일에 취미 없는 장모님 밑에서 끼니는 안 거르고 잘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지요. 그래서 아들 걱정하느라 미처 곁에 있는 남편은 못 챙겼나 봅니다.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이 좋아서 밖에서 시장이나 다녀올까 하면서 장 보며 상인들과 잡담을 하다가 서비스로 바지락을 잔뜩 받아와서 간만에 날씨도 오솔오솔한데 칼국수나 끓여 먹을까 했죠. 그래서 근처 마트에 들러 칼국수랑 쪽파랑 사오느라 시간이 더 지체되어 있었는데 집에 와서 도착해보니 남편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여보하며 외치며 남편의 상태를 확인을 했고 남편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손발이 후두루를 떨리며 저는 119를 불렀고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바빠서 안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들은 제 전화를 받았고 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눈치채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저는 절로 드는 안심에 오열하며 네 아버지 쓰러졌다라고 말을 했죠.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곧 가겠다고 했고 그 사이 구급차가 먼저 도착해서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우르르 한꺼번에 달려들어 남편을 살리려고 했지만 이미 남편은 골든타임을 놓친 듯 정신이 돌아올 줄을 몰랐고 그렇게 남편은 으스러지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힘없이 꺼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통곡을 하고 울었고 아들은 그런 저를 챙기며 아버지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남편 앞에서 오열을 했어요. 살아생전 더 잘해주지 못한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드니 더 마음이 저리고 아파서 울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빈소를 지켰는데 그때 하필 사돈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는 바람에 오지 못했고 며느리만 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묵묵히 일을 잘 도와주어서 참으로 든든하게 느껴졌는데 손님상을 열심히 내놓으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며느리에게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소희야. 그래도 너 덕분에 내가 많이 살 것 같구나. 별 말씀을요.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래도 며느리인데요. 평소 너를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내 마음에 맺히는구나. 네 아버지도 아마 너를 오해한 것을 많이 미안해할 거다.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제 말에 마음이 흔들린 듯 눈물을 글썽였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내었는데 마음이 생각보다 약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저와 며느리 사이가 좀 좋아진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참에 며느리랑 잘 지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멀리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노력한다면 얼굴도 자주 볼 수 있고 이제 제가 혼자 사는 만큼 아들도 안쓰러웠던지 바쁜 와중에서도 저를 자주 찾아뵙겠다고 했지요. 한 생명이 꺼지면 한 생명이 소생하는 법은 자연의 이치인지
남편이 가고 슬픔에 잠겨 있다가 좋은 소식을 전해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저는 남편이 떠난 슬픔을 애써 떨칠 수 있었고 다음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코로나가 찾아와서 저는 손주를 몇 년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고 영상통화로만 손주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참으로 지독히 외로웠습니다.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사람들이랑 모임도 못 가지고 홀로 집안에 방치된 채 살아갔지요. 며느리와 아들과 사는 안싸돈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고 하나둘씩 규칙이 풀리며 조금씩 일상생활의 자유를 찾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아들은 제게 연락해서 원래 주려고 했던 경기도 신축 아파트를 팔고서 회사 가까운 데 집을 사서 분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조금씩 안정화되어 있으니 분가하려고요. 장모님도 괜찮다셨고 저도 이제 애가 어린이집 갈 때가 되니까 따로 나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네 처갓집에서 괜찮다 했어? 어차피 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뭐라 하겠어요. 안사람이 장모님 걱정이 좀 되는 모양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분가한다 하니 따라 나서더라고요. 너 며느리하고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무슨 일은 없고? 걱정 마세요, 엄마. 무슨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처갓집에서 몇 년 있었으니 분가에서도 살고 싶어 그러지요. 아들의 낌새가 어쩐지 찜찜하기는 했지만 그리 원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세입자의 만기가 돌아오기도 했고 그때 맞춰 집을 내놓기로 했지요. 근데 저렴하게 내놔서 그런지 생각보다 집이 빨리 나갔고 아들은 서울에 점 찍어줬던 집을 사서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더 보탠 신축이었지만 서울이니 어쩔 수 없었지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한번 가볍게 한 후 아들은 분가에서 들어왔습니다. 안사돈한테 분가하니 왜 이리 제 마음이 홀가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안사돈의 그늘에서 제 아들이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들도 이사 온 게 좋았던지 기분 좋게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들이 언제 오실 거예요? 이제 맘 편히 오세요. 제가 책임지고 연탄해서 깨끗하게 엄마 모실게요. 내가 정말 가도 되겠냐? 혹시나 부담이 되면 다음에 불러도 되는데. 엄마가 아들 집에 오는 게 왜 부담인데요? 그렇게 생각 마시고 편히 오세요. 손주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참, 안사람이 집 주소 문자로 보내놓았다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래, 그때 보자꾸나. 아들은 제가 손주를 여태 못 봤던 것에 대해 마음을 아파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아들은 예전에 안 쓰던 집에 집들이랍시고 갔을 때 집안이 어지러워져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반찬을 가져다 주었는데 반찬은 버렸는지 아들의 입으로 들어갔는지 의문으로 남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에 아들의 초대를 받고 가게 되었으니 저번처럼 바리바리 싸들지 않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반찬으로 인해 신경 쓰며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부담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지요. 저는 아들보다는 손주가 더 보고 싶은 마음에 부드러운 볼을 상상하며 가볍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따스한 햇볕이라도 들으면 좋을 텐데 매서운 강추위가 제 점퍼를 뚫고 안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고 저는 목도리를 빙빙 둘러매며 덕국 염이었죠. 자칫 감기라도 들면 몇 달간 고생이었기에 제 몸은 스스로 제가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매서운 강추위에 몸을 웅크렸고 버스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도 손자 생각, 감아도 손자 생각이 났기에 얼른 그 사랑스러운 것을 빨리 볼 상상에 젖어들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이미 제가 가야만 했던 목적지를 지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간소한 짐을 챙겨 버스에서 내렸고 건너편 정거장으로 가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가 15분 정도를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못난 제가 깜빡 잠이 들지만 않았어도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고생을 사소하는 기분이었지만 아들 집에 가려면 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다시금 돌아가는 버스에 힘겹게 올랐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졸지 않기 위해 버스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웅아, 나 네 집에 가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어디에요? 제가 데리러 나갈까요? 아니다. 추운데 뭐하러. 도착하면 연락하마. 주소는 아까 애엄마가 보내놨대요. 모르시면 근처에서 택시 타세요. 엄마, 저 애 좀 봐야 해서요. 안사람이 장 보러 나갔거든요. 아, 그래. 일 봐라, 끊으마. 저는 모처럼 마음의 전화에 좀 더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손주 때문인지 한두 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누구한테 전화 통화할 사람이 있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딱히 연락할 사람이 많지가 않았네요. 저는 다시금 원래 내리려던 곳에 내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손이 꽁꽁 얼었지만 저는 택시 승강장이 아닌 지하철역 쪽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칼바람에 몸을 더 움츠렸고 지하철 계단이 행여 미끄러울까봐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왔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바가지로 먹은 이후부터는 절대 타지 않지요. 돈도 얼마 없어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 판국에 그렇게 허투루 돈을 날리는 것은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는 둘째 아들 회사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찾아갔던 것은 아니고 근처 친척 집에 들린 김에 잠깐 아들 얼굴을 보고 싶었지요. 왜 새삼 자식이 그리 꼭 보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있었지만 둘째 아들 회사 취직해서 밥 한 끼 사주고 싶다는 말에 뭐 대단한 일 했냐고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며 가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근처인지라 들리고자 했고 뭐 별일 있겠냐 싶어서 알아서 아들 얼굴 보고 들어간다 했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눈 깜짝할 새 코 베어간다더니만 인근 서울에 살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느라 했는데도 코를 베이고 말았죠. 서울 지하철은 너무 복잡해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는 노인 혼자 타서 얕봤던지 코앞에서 아주 대놓고 삥삥 돌아서 택시비가 원래 요금보다 거의 서너 배가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갔어도 아들은 택시기사 탓이 아닌 제 탓을 했죠. 회식이 있어서 어차피 엄마랑 같이 밥 못 먹는다고 했고 저는 택시 타기가 무서워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잔소리를 하며 저를 데리러 온 기억이 납니다. 핸드폰 시계를 보니 예전보다 일찍 도착했고 좀 더 아들 며느리와 보낼 시간이 많아졌다 싶어 부지런함에 잘했다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서 며느리가 보내온 주소를 보았고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대충 보고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았고 무슨 지도를 보고 가라는데 제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했죠.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도 써먹지를 못하니 이래서 배워야 한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영무원에게 속편하게 그렇게 무사히 아들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다시 탔습니다. 나이 들면 쉬이 피로해지는 법인데 아침 일찍 나와서 돌아다니니 피로가 쌓였습니다. 저는 결국 지하철에서 다시 한번 잠이 들어 목적지를 지나쳤고 다행히 한 정거장만 지나쳐서 다시 갈아탔을 때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있다가 내렸습니다. 저는 개찰구를 통과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연락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통화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부재 중 전화가 찍혀 있을 텐데도 다시 전화가 오는 일은 드물었지요.
저는 전화를 한 번 받지 않았기에 몇 번 더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어쩔 수 없다 하며 내려놨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내려 배가 고파 분식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뜨끈한 오뎅이 김이 모락모락 나며 제 뱃속을 자극했지요. 사람들 호호 불며 오뎅을 먹고 있어 저도 오뎅 하나를 집어 호호 불면서 한 입 넣고 국물까지 함께 먹으니 땡땡한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살 것 같았지요. 오뎅 하나 먹으니 모자라서 하나 더 먹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분식을 좋아하는 것이 떠올라 떡볶이랑 오뎅이랑 순대까지 싸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유독 순대 오소리 감투를 좋아했던 아들이라서 오소리 감투 좀 많이 썰어주세요 하니 지하철 상인은 대꾸도 안 하고 의무적으로 저울을 달아서 중량을 잰 다음 저한테 주었습니다. 양이 정말 한 줌도 채 안 되더라고요. 떡볶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뎅도 먹고 나니 하나에 1,200원씩이나였는데 5개 포장해서 떡볶이 순대랑 합치니 2만 원 가까이 후딱 나가니 정말 10,000원 가지고 쓸 게 없단 말이 나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 분식집에서 머물렀는데도 이때까지도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근처라고 생각해 길 가던 사람들에게 물어 드디어 며느리가 알려준 주소로 아들네 집이라고 생각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고 받지 않았기에 아들에게도 했더니만 아들도 안 받는 건 마찬가지여서 참 통화하기 힘들다 한숨을 내쉬는 사이 어느새 도착했습니다. 오뎅 국물이 따뜻해서 붙잡고 손을 녹이면서 저는 며느리가 알려준 아파트로 다시 물어물어 갔고 거의 다 왔을 때쯤 저는 인근 가게에 들러서 병음료수라도 샀습니다.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어쩌다 보니 분식이랑 병음료만 사가지고 가게 되었죠. 몇 동을 겨우겨우 찾아 헤맸고 이제야 도착했다 싶었을 때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던 것이었죠. 어머니 혹시 도착하셨어요? 그래 거의 다 왔다. 근데 배를 누르니 아무도 없는 것 같구나. 날씨 추운데 아직 집에 안 들어갔니? 입이 얼어버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호호 입김을 불며 정확하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추운 날씨 앞에는 무용지물이었죠.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문자 보니까 주소를 제가 잘못 알려드렸어요. 추운 데서 급하게 문자를 쓰다 보니까 핸드폰이 자동 저장된 게 지멋대로 써져서 엄한 주소가 찍혀 있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지금 여기가 니들 집이 아니란 거야?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겨우겨우 여기까지 찾아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가 아니라니요. 핸드폰이 지멋대로 전에 한번 쓴 내용이 자동 저장이 되어 그게 멋대로 주소 입력이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가뜩이나 추운 날씨 뚫고 그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주소 다시 보내놨으니까 찾아오세요. 괜히 이해한테 말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말씀 좀 잘해주시고요. 너 제대로 확인하고 보냈어야지. 밖에 날씨가 얼마나 추운 줄 아니? 그러게요. 오늘 뉴스서 보니까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거기서 멀지 않으니 그냥 택시 타고 오세요. 제가 택시비 챙겨드릴게요. 아니 택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아휴 아니다. 일단 알았다 끊자. 저도 모르게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자기의 실수에 차갑게 반응하는 제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저에게 고의적으로 다른 주소를 알려줬던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그 전날까지 주무시고 가셨는데 아들이 저를 집들이에 초대한다고 하니 이에 앙심을 품은 것이었죠. 안 싸던 오지랖이라면 더 있을 줄만 알았건만 웬일인지 눈치껏 그냥 가겠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안 좋았던 며느리였나 봅니다. 아들한테 뿔이 났던 것을 엄한 제게 풀어버리고 또 그것이 마음에 걸려 아들에게 허튼 말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하니 며느리 행동이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새로 알려준 주소는 원래 집에서 멀지 않는다는 거리였다지만 그래도 1시간 정도는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택시를 타고자 마음먹어서 택시를 계속 잡으려고 기다리고 손도 흔들고 했는데 유독 택시가 다 안 잡혔고 지나가는 택시는 핸드폰으로 다 예약한 택시들이라 번번이 다 지나가니 추운데 살을 내는 칼바람에 이제는 발까지 얼어버렸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데 마침내 드디어 운 좋게 택시를 한 대 잡게 되었고 저는 좀 잘 가달라고 좋게 말을 했죠. 이번 택시기사는 좀 젊은 사람이었는데 말은 없지만 정직하게 운전을 잘하는 듯 했습니다. 1시간여의 거리를 45분 만에 도착했죠. 그래도 택시비는 상당히 나왔습니다. 저는 돈 3만 얼마를 쥐어주고 내렸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저는 드디어 아들 집에 도착했고 따뜻했던 분식들은 다 식고 있었습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며느리의 잘 찾아오셨네요 라는 말이 비웃듯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왜 이리 늦으셨냐며 말하면서 외투를 받아 걸어놓고 제 손을 잡았는데 얼마나 추웠던지 아들의 따뜻한 체온의 감각이 느껴지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여기 택시비 35,000원 나왔다. 네가 잘못 알려준 거니까 챙겨주거라. 그게 무슨 소리야? 집사람이 잘못 알려주다니? 뭘 잘못 알려줘? 며느리는 당황한 듯 지갑에 있던 4만 원을 저에게 건네었고 저는 며느리에게 고운 시선이 가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 주소를 잘못 가르쳐 줬더라고. 1시간이나 더 고생했다. 뭐? 제가 바로 아들에게 일러바치자 며느리는 기가 막힌 듯 허하며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못 본 척 그렇게 예쁜 손주한테 가게 되었죠. 아들은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고 아들은 화가 났던지 며느리와 잠깐 안방 가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싸움을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정확하게 사실을 말을 해야지 다시는 이런 고얀 짓을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도 찔리니까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제 입단속을 시킨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괘씸했기에 아들이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에서는 생각보다 목소리가 커졌고 저는 또 괜히 큰 소리 나니 마음이 불편해서 리모컨으로 TV를 틀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사실 이 집도 저와 남편이 해준 집으로 산 집이고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처음 왔기에 며느리한테 더 이상 바보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 저는 더욱이 안 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며느리 눈치를 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짜든 고의든 확인을 안 하고 보낸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니까요. 더 이상 예전처럼 참고만 있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저는 점점 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콧물이 줄줄 나고 목이 칼칼한 게 연신 기침이 났죠. 저는 혹시 몰라 마스크를 다시 쓰고 손주를 내려놓고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어린 손주한테 폐가 되면 안 되었으니까요. 손주는 제 예상보다 귀엽고 훨씬 사랑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요.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는데 둘 다 상기된 얼굴로 나와 감정이 상할 만큼 상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도 얄팍한 수를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미안한데 내가 몸이 으슬으슬해서 좀 눕고 싶구나. 건넌방에 이부자리 펴놨어요. 얼른 식사하셔야 하는데 아직은 생각이 없구나. 오다가 오뎅을 먹어서 그런지 아직 든든하다. 니들도 한번 먹어보렴. 식어서 한번 데워 먹어야 할 거야. 아, 그럼 뭐 따뜻한 거라도 해드릴까요? 엄마 좋아하는 대추차 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 좀 편해지면 나오마. 몸이 별로 안 좋구나. 저는 몸이 안 좋다며 좀 누워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창고로 쓰던 작은 방에 제 이부자리를 깔아줬습니다. 원래 건넌방을 내드리려고 했지만 아기방으로 꾸며놓은 거라 혹여나 제가 뭐 나쁜 거라도 옮길까봐 싶어 그랬던 건지 창고방을 내주었죠. 그렇게 누워서 전기장판에 몸을 치지니
참고인들 상관없기는 했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고 기운이 쭉 빠졌는데 그렇게 잠이 스르륵 들었을 때 얼마 있다가 아들이 저를 깨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세상에 열이 40도예요. 얼른 일어나세요. 같이 병원 가요. 아들이 제 상태가 마음에 걸렸던지 문득 나와서 열을 재어보다가 생각지 못한 고열에 화들짝 놀라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밖에 몸이 부서질 것 같은 추위를 이 몸 상태로 견딜 자신이 없었기에 괜찮다고 푹 자면 나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들은 답답한 소리 말라며 화를 내면서 저를 붙들고 빨리 병원에 가고자 했습니다. 몸이 후끈후끈 불덩이 같았습니다. 끝내 아들의 성화에 저는 아들네와 돈독한 시간을 보내는 대신 병원으로 향해야 했고 저는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제대로 된 주소만 잘 알려줬어도 몸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끝내 폐렴으로 번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아들 내외는 병원비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무 말 하지 못했지요. 저는 아들네 집 대신 병원에 며칠 신세를 져야만 했고 그나마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 병원비 때문에 며느리가 눈치를 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원무과에 수납하러 갔을 때 며느리는 밖에서 통화를 했는데 그것이 안까지 다 새어나오는 줄은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안사돈이랑 통화하는 것 같았지요. 하여간 진상이야. 남편이 괜히 시어머니랑 한 약속 때문에 엄마 쫓겨나듯 가게 되어서 내가 속상해서 골탕 한번 먹였더니 아주 병원비가 100 넘게 깨졌어. 시어머니 때문에 열 올라서 나까지 아플 것 같다니까. 아니, 그냥 내가 실수한 것 좀 남편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오자마자 도끼 눈을 뜨면서 남편한테 내가 집 주소 잘못 가르쳐줬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당황했던지. 보통은 부부싸움 할까봐 없는 말 지어가며 붙여놓는데 시어머니는 일부러 부부싸움을 부추기더라니까. 암튼 그것 때문에 남편 열받아서 나한테 난리치고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어 정말. 확 이혼하고 싶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애만 없었어도 당장 이혼하는 건데. 그럼 시어머니도 안 봐도 되잖아. 제가 뭐 찾아오면 얼마나 찾아오고 연락했으면 얼마나 연락했다고 저렇게 병원복도 한가운데서 생각 없이 떠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화가 났다는 것을 알리려 하는 머리를 쓰는 건지 저 또한 며느리 말을 듣고서 아들이 참 힘들게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애시당초 처음 우리 집에 올 때부터 운동복을 입고 온 며느리를 예사로 보면 안 되었었는데 그 엄마를 보면 딸을 알 수 있다고 안사돈의 허튼 모습을 볼 때마다 며느리도 똑 닮았을 거라고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는데 저는 아들을 며느리와 결혼을 시킨 것을 후회했습니다. 남편이 새삼 떠올라 울음이 복받쳤지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오면서 저랑 마주쳤고 제가 들었든 안 들었든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저는 며느리에게 이 일을 반드시 후회해 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퇴원하고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모신 것을 집안에서 푹 쉬니 다행히 몸은 좀 한결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몇 개월 있다가 잊을만 할 때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여전히 추웠지만 그날 제가 아들네 집에 찾아갈 때보다 날씨가 풀렸기에 상대적으로 조금이나마 낫다 느껴졌지만 대신 그날은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요전번에 니들한테 신세진 게 있어서 뭘 해야 할까 싶다가 집에 금덩이가 좀 있더구나. 언젠가 요긴하게 쓰겠지 싶어 묵혀두었는데 그걸 마침 니들한테 줄까 싶다. 한 쉰돈 되려나? 금값도 마침 오르고 있고 그걸 마침 니들한테 줄까 싶다. 정말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도 저희 애 키우면서 이래저래 많이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챙겨주실 줄 몰랐어요. 내 것이 다 누구 것이겠니? 니들 것이지. 지금은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저희 이번 주에 찾아뵐까요? 이번 주에 약속이 있는데 혹시 괜찮으면 오늘 올 수 있겠니?
저는 며느리의 말에 넌지시 말했고 며느리는 기꺼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평일인 만큼 직장에 근무가 있었고 손주는 어린이집에 가 있었습니다. 행여나 며느리가 추운 날씨에 손주 데려온다 할까봐 일찌감치 괜히 손주 감기 들게 하지 말고 너만 와라 해서 며느리 혼자서 제가 사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오는 거라 며느리는 저에게 다시 주소를 물어봤고 저는 며느리에게 주소를 하나 찍어줬습니다. 며느리가 운전을 할 수는 있었으나 집에 차가 한 대만 있으니 아들이 그것을 끌고 나갔기에 별 수 없이 며느리는 제가 왔던 것처럼 지하철이랑 버스를 타고 와야만 했죠. 그리고서도 한참을 걸어야만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진 탓에 해가 기울었고 이내 곧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그랬듯 저도 전화를 받지 않았지요. 저도 있는데 없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 벨소리가 울리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는데 아마도 아들이 알려준 모양이지만 그것을 바꾼 지가 언젠데요. 저는 비밀번호도 바꿀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돌아가고 말았고 버스 시간표를 모르는 며느리는 하염없이 오들오들 떨면서 기다리다가 택시도 안 잡히는 탓에 결국 아들을 불러서 데려가게 했고 온 김에 저희 집에 들르자 했지만 며느리가 치를 떨어서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회복한 저는 아들하고 말을 해서 다시 한번 아들네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니 손주를 돌보러 말이지요. 그러자 며느리가 제게 소리를 지르며 지금 여기가 어딘데 오셨냐고 감정을 먼저 드러냈기에 저는 기죽지 않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왜? 나는 너한테 갚아주면 안 되냐? 너도 당해야지 내 심정 이해하지? 그래서 그깟 금 쉰 돈으로 이렇게 사람 갖고 장난쳐도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는 입원까지 했다. 너는 젊어서 멀쩡하면 된 거 아니냐? 참나, 진짜 모자가 똑같네요. 아주 질려요. 내가 미쳤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오다니.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우리 집안에 들인 거 후회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집안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 하는 짓 보면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 싶어. 학벌이 다가 아니라 너 보면 인성이 더 중요하단 거 알겠다.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효녀 났구나. 네 엄마가 딸 잘못 키운 거 맞지?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면 네 엄마 욕먹는 거 모르니? 그러니 네 자식은 너처럼 키우지 말아라. 손주가 너같이 자라서 다른 집에서 가정교육 운운하면 기분이 썩 안 좋을 것 같구나. 저는 진짜 어머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맘 같아선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만 애한테 아빠 뺏기 싫어서 참는 거예요. 나도 손주 때문에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한다는 거 말린 거다. 내가 안 말렸으면 너 벌써 이혼녀 딱지 붙였어. 누구보다 세간에 신경 쓰며 사는 게 너 아니냐? 참기 힘드네요. 그냥 보지 말고 살아요, 어머님.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이제 서로 알려 하지도 말고 남처럼 지내요. 명절 때도 손주만 보낼게요. 그래. 그럼 처갓집도 똑같이 손주랑 너만 다녀오거라. 우리 엄마랑 사이 좋아요. 어머님이랑 달리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함부로 안 하시거든요. 영웅이 생각은 다른 것 같던데? 모처럼 쉬는 날 처갓집 이사까지 동원된다고 힘들어하던데?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아서 처갓집은 가기도 싫다더라고. 그건 제가 영웅씨랑 얘기 나눠볼게요. 아무튼 저희 가정일에 더 이상 참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견한 적 없다. 영웅이가 와서 허구한 날 이혼 얘기해대니 나도 답답했는데 나도 더 이상 이제 말리지 않으려고 하니 알아서 부부 문제 잘 해결하도록 하거라. 하지만 아들도 그동안 처갓집에서 살면서 맺힌 것도 많고 부인으로 인해서 실망한 것도 많았던지 제 편을 들며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께 그러면 용서 않겠다고 그리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며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이혼하기 싫었던 며느리는 그냥 참고 살 수 없었지요. 지가 어떡하겠어요. 아들이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고 중심을 잡으니 며느리도 저한테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den티를 내거나 손주를 안 보여준다거나 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이혼하자고 덤벼드니 저한테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아들이 딱 중심을 잡으니 더 이상 저와 며느리 갈등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여전히 뜨뜻미지근하게 살고 있지만 며느리하고 서는 딱 이 정도가 좋다 싶습니다. 하늘에 있는 저희 남편도 이제야 제 야무짐을 보고 마음이 놓일 것 같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